쓰레기통을 열었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싸주신 반찬 용기들이 모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김치, 장조림, 멸치볶음, 시금치나물까지 어머니의 손길이 담긴 모든 것들이요. 하지만 더 기묘한 건 그 옆에 놓인 물건들이었습니다. 밀봉된 실험실용 용기들, 그리고 한 장의 서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독성물질 분석 의뢰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혹시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 마을 어르신들처럼 그거 돈 드는 거 아뇨? 하실지 몰라 말씀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운 시든 꽃마차 그곳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기묘한 사건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석 달 전 어느 토요일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준혁은 이른 아침부터 부산했습니다. 오늘은 일주일에 한 번 어머니를 뵈러 가는 날이었으니까요. 40이 넘은 나이에도 그는 변함없는 효자였습니다. 아내 연희가 식탁에서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가느냐고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요. 어머니 댁에 도착하자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간장 조림 냄새, 참기름 냄새, 그리고 깊은 국물 향. 어머니는 새벽부터 반찬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살이 빠진 것 같다며 걱정하시는 목소리였습니다. 준혁은 괜찮다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이미 커다란 보자기를 꺼내고 계셨습니다. 용기 하나하나에 반찬을 담으며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조림은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거라고. 간장 농도를 정확히 맞춰야 그 맛이 난다고.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준혁은 가만히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7년. 어머니는 여전히 아버지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인류호텔의 주방장이셨습니다. 30년을 그 자리를 지키셨죠. 돌아가시기 직전 병상에서 어머니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의 비법 레시피를 모두 전수하겠다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가 남긴 양념장과 비법들로 매주 반찬을 만드셨습니다. 아들에게 남편의 마지막 사랑을 전하고 싶으셨던 거죠. 준혁에게 이 반찬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술 한 술이 더욱 소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혁은 조수석에 가득 쌓인 반찬 용기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아버지의 혼이 담긴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준혁이 불렀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또 반찬 잔뜩 싸주셨어. 연희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잠깐 바라보더니 냉장고에 넣어두라고 했습니다. 준혁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냉장고에 정리했습니다. 어머니가 쓴 라벨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준혁이가 좋아하는 장조림, 아빠 비법 멸치볶음. 어머니의 글씨체가 삐뚤빠뚤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은 어머니가 싸주신 장조림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옛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주방 장복을 입고 웃으시던 모습, 가족들 앞에 음식을 내놓으시던 자랑스러운 표정. 연희는 맞은편에서 자신이 만든 샐러드를 먹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물었습니다. 왜 안 먹냐고요? 연희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다이어트 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상했지만 준혁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저 아내의 건강 관리려니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화장실을 가려다
우연히 부엌을 지나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연희가 냉장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어머니가 싸주신 반찬 용기가 들려 있었고요. 준혁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긴 채로요. 연희는 냉장고 문을 열고 어머니의 반찬 용기를 하나씩 꺼내고 있었습니다. 김치, 장조림, 멸치볶음. 준혁이 오늘 받아온 것들이었죠. 그리고 그녀가 한 행동은 준혁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쓰레기통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뚜껑을 열었습니다. 용기의 뚜껑을 따고 내용물을 비닐봉지에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요. 준혁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그렇게 쓰레기가 되어갔습니다. 아버지의 비법이 담긴 그토록 소중한 것들이요. 하지만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연희는 빈 용기들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세제로 여러 번 마치 무슨 증거라도 지우듯 꼼꼼하게요. 그리고는 용기들을 선반에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준혁은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따져 물어야 할지 아니면 더 지켜봐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조용히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대체 왜 그러는 걸까? 어머니 음식이 입에 안 맞는 걸까? 하지만 결혼 초에는 잘 먹었는데, 심지어 맛있다고 칭찬까지 했었는데, 혹시 어머니와 무슨 갈등이 있었던 걸까? 아니야, 둘은 사이가 좋았어. 명절 때도 편하게 지냈고, 그럼 다른 이유가? 건강 문제? 알레르기? 하지만 그렇다면 왜 말을 안 하지?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일부러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며 연희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어머니 반찬 맛있게 먹었다고요. 연희는 잠깐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가 요리를 참 잘하신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준혁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으니까요. 회사에서도 준혁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품질관리팀 차장으로서 중요한 회의가 있었지만 자꾸 어젯밤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 준혁은 대학 동기인 태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민은 사설탐정 일을 하고 있었죠. 사람들은 그를 법의학 전문가라고도 불렀습니다. 만나자는 준혁의 말에 태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아내 뒷조사 같은 거 할 수 있냐고요? 전화기 너머로 태민이 진지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왜도 의심이냐고요?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그보다 더 이상한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은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연희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소리가 평화로웠습니다. 칼질 소리, 프라이팬 소리,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 식탁에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제육볶음,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모두 연희가 직접 만든 것들이었죠. 준혁은 젓가락을 들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반찬은 왜 안 먹냐고요? 냉장고에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요. 연희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녀는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이어트 중이라고, 어머니 음식은 간이 세서 피한다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준혁이 보기에 연희의 요리도 간이 충분히 세 보였으니까요. 다음 주 토요일도 똑같았습니다. 준혁이 어머니 댁에서 반찬을 가득 받아왔고 그날 밤 연희는 또다시 그것들을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준혁이 확실히 봤습니다. 문틈으로 몰래 지켜본 거죠.
연희는 라텍스 장갑까지 끼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염된 물건을 다루듯이요. 그리고 준혁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연희가 반찬 일부를 작은 밀봉 용기에 따로 담고 있었습니다. 용기 겉면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준혁은 눈을 가늘게 뜨고 봤습니다. 샘플 7호. 2025년 11월 16일. 샘플? 대체 무슨 샘플이란 말인가? 준혁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을 버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계획적인, 조직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준혁은 결심했습니다. 태민을 만나 상황을 설명하기로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집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기로요. 진실이 무엇이든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었습니다. 월요일 저녁 준혁은 강남의 한 카페에서 태민을 만났습니다. 태민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준혁이 설명하는 동안 태민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태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상하다고요. 단순히 음식이 싫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고요. 샘플이라는 표현, 라텍스 장갑, 그리고 번호까지 적는 행동. 이건 뭔가를 조사하는 사람의 행동이라고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태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자고요. 연희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요. 준혁은 망설였습니다. 아내를 몰래 감시한다는 게 찝찝했으니까요. 하지만 태민이 말했습니다. 진실을 아는 게 먼저라고, 오해일 수도 있으니 확인부터 하자고요. 이틀 후 태민은 작은 가방을 들고 준혁의 집에 왔습니다. 연희가 외출한 사이였죠. 그는 능숙하게 거실 선반 위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책 사이에 숨겨서 절대 눈에 띄지 않게요. 카메라는 부엌 전체를 비출 수 있었습니다. 냉장고, 쓰레기통, 싱크대까지 모두요. 태민이 말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고요. 다음 토요일에 어머니 댁에서 반찬을 받아오면 연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찍힐 거라고요. 그 주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준혁은 평소처럼 연희와 지냈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침대에 누워 있을 때도요. 연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온했습니다. 아침마다 준혁의 출근을 챙겨주고 저녁이면 따뜻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준혁은 이제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토요일이 왔습니다. 준혁은 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요. 하지만 마음은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또 한가득 반찬을 싸주셨습니다. 새로 만든 갈비찜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명절에만 해주시던 특별한 요리라고 하셨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준혁이가 요즘 힘들어 보인다고요. 그래서 보양식으로 갈비찜을 준비했다고요.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준혁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아버지의 혼이 담긴 이 음식들이 곧 쓰레기통으로 갈 거라는 생각이에요. 집으로 돌아와 반찬들을 냉장고에 넣으며 준혁은 선반 위에 카메라를 힐끗 봤습니다. 작은 렌즈가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일부러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연희에게 피곤하다고 말했죠. 사실은 그녀가 자유롭게 행동할 시간을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침실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지만 준혁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밖의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희가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냉장고 문 여는 소리, 용기 부딪히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준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카메라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을 겁니다. 30분쯤 더 지났을 때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연희가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침대에 누웠습니다. 준혁은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옆에 누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고요한 숨소리, 평화로운 얼굴.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준혁은 태민에게 연락했습니다. 영상을 확인하자고요. 월요일 저녁 둘은 다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태민은 노트북을 열고 영상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어둠 속의 부엌이었습니다. 야간 촬영 모드라 초록빛이 감돌았죠. 그리고 연희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냉장고를 열고 반찬 용기들을 꺼냈습니다. 하나, 둘, 셋. 어머니가 싸준 모든 것들이요. 하지만 이번엔 그녀의 행동이 더 자세히 보였습니다. 연희는 서랍에서 라텍스 장갑을 꺼내 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반찬을 아주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마치 폭발물을 만지듯이요. 그녀는 각 반찬에서 작은 양을 떠서 밀봉 용기에 담았습니다. 용기마다 라벨을 붙였습니다. 날짜와 번호가 적혀 있었죠. 그리고 남은 음식들은 큰 비닐봉지에 모두 버렸습니다. 준혁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태민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연희는 빈 용기들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세제로 여러 번 뜨거운 물로 헹궜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연희는 밀봉된 용기들을 작은 상자에 넣었습니다. 상자 겉면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태민이 화면을 일시정지했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확대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주소는 이랬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독성물질 분석과. 준혁은 말을 잃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독성물질 분석과.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태민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니 반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냐고요.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어머니는 30년 넘게 요리를 해오셨다고요. 하지만 태민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그는 화면을 다시 돌려 연희의 행동을 천천히 재생했습니다. 장갑을 끼는 모습, 조심스럽게 샘플을 채취하는 모습, 용기를 밀봉하는 모습. 태민이 말했습니다. 이건 전문가의 행동이라고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연희가 뭔가 특별한 배경이 있을 거라고요. 준혁은 아내에 대해 떠올려 봤습니다. 연희는 프리랜서 번역가였습니다. 집에서 주로 일했죠.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고요. 특별히 의심스러운 구석은 없었습니다. 아니, 정말 없었을까요? 준혁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내에 대해 아는 게 얼마나 적은지를요. 결혼 전 직업? 대충 번역 일한다고 했었죠. 대학 전공? 외국어 관련이라고만 들었습니다. 가족관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연희는 자신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태민이 제안했습니다. 택배를 추적해보자고요. 연희가 국과수로 보낸 택배 기록을 확인하면 뭔가 알 수 있을 거라고요. 이틀 후 태민은 놀라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연희는 지난 2년간 매주 빠짐없이 국과수로 택배를 보냈습니다. 총 52건이었습니다. 모두 같은 부서, 독성물질 분석과로요. 준혁은 숨이 막혔습니다. 2년이라고요? 그럼 결혼 3년 차부터 시작한 건가요? 태민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는 국과수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은밀히 확인해 봤다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서연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분석 의뢰건들을 발견했다고요. 의뢰인 정보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 국정원 소속 화학무기 전문 분석관. 준혁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국정원? 화학무기? 자신의 아내가? 태민도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희 씨가 국정원 출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냐고요.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몰랐다고요. 연희는 그저 평범한 번역가일 뿐이었다고요. 아니, 평범한 척했던 걸까요? 태민이 말했습니다. 이제 직접 물어봐야 한다고요. 연희가 왜 어머니의 음식을 분석하고 있는지, 대체 무엇을 찾고 있는지요. 그날 밤 준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희는 거실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모습이었죠. 준혁은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연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웃으며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준혁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반찬 어디로 보내는 거야? 연희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준혁이 계속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독성물질 분석과 2년간 52번. 내가 다 알아. 연희는 책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준혁이 다그쳤습니다. 넌 번역가가 아니지? 국정원 출신이라며? 화학무기 전문가라며?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희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준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봐. 연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독살당했어요. 그 말과 함께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준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아버지가 독살?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자신이 3년 전 우연히 시아버지의 사망 기록을 보게 됐다고요. 부검 결과가 이상했다고요. 급성 간부전으로 기록됐지만 증상이 특정 중금속 중독과 너무 비슷했다고요. 준혁은 말을 잃었습니다. 뭔가 엄청난 진실이 곧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연희가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다고요. 시어머니가 쓰는 재료들, 조리도구들, 그리고 아버지의 비법이라는 것들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찾아냈어요. 뭔가 끔찍한 거리요. 준혁은 숨을 참았습니다. 연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는 양념장에 치명적인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요. 준혁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독성 물질? 어머니의 양념장에? 그게 무슨 소리냐고 소리쳤습니다. 연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일어서서 서재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후 두꺼운 파일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파일을 펼치자 수십 장의 분석 결과지가 나왔습니다. 국과수 공식 문서들이었죠. 빨간 글씨로 경고 문구들이 가득했습니다. 연희가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남농도 기준치의 30배. 다음 페이지 카드뮴 수치 기준치의 25배. 그 다음 페이지 비소 검출 미량이지만 지속 섭취 시 치명적. 준혁은 서류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연희가 조용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그녀는 시아버지의 사망 기록을 우연히 보게 됐다고 합니다. 준혁의 서류 정리를 도와주다가요.
부검 소견서가 이상했다고요. 급성 간부전, 신장 손상, 신경계 이상, 모두 독립적인 증상처럼 기록됐지만 연희의 눈에는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중금속 중독의 전형적인 증상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댁을 방문할 때마다 부엌을 살펴봤습니다. 조리도구, 보관용기, 재료들. 그러다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는 특제 양념장, 시아버지가 남긴 비법이라는 것, 낡은 유리병에 담긴 진한 갈색의 액체. 연희는 그것을 몰래 샘플로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양념장에는 납, 카드뮴, 비소가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조합이 가능한지 연희도 처음 봤다고 합니다.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그걸 먹고 돌아가신 거냐고요?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이상 소량씩 섭취하셨다고요. 그게 축적되어 결국 장기부전으로 이어졌다고요. 준혁은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어머니도 아셨던 건가요? 연희가 빠르게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라고요. 어머니는 전혀 모르셨다고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 양념장의 원료는 중국에서 밀수입된 향신료였다고 합니다. 시아버지가 호텔 주방장 시절 특별한 루트로 구했던 것이었죠. 그게 바로 시아버지만의 비법이었습니다. 다른 주방장들은 모르는 자신만의 특별한 향신료. 하지만 그 향신료는 불법 제품이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판매가 금지된 중금속으로 오염된 제품이었죠. 시아버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저 맛이 좋고 특별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20년 넘게 그걸 썼고 결국 자신도 피해자가 됐습니다. 준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럼 지금 어머니는? 어머니도 그걸 먹고 계신 거예요? 연희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희가 최근 6개월치 분석 결과를 꺼냈습니다.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프의 선이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었죠. 연희가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 독성 농도가 높아지고 있다고요. 점점 더 진하게요. 왜냐고 준혁이 물었습니다. 연희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남편 생각이 나신대요. 그래서 양념장을 더 진하게 만드신대요. 남편이 좋아하시던 그 맛을 기억하시면서요. 준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독을 만들고 계셨던 겁니다. 남편을 그리워하며 아들을 생각하며 정성을 다해서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그럼 나도 그걸 먹었어요? 연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요. 자신이 막았다고요. 그래서 매주 반찬을 받자마자 버렸던 겁니다. 준혁을 지키기 위해서요. 준혁이 다시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왜 혼자 이렇게 했어요? 연희가 흐느꼈습니다. 어머니를 범죄자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준혁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시아버지는 중금속 중독으로 사망. 원인은 어머니가 만든 음식. 법적으로는 과실치사에 해당합니다. 어머니는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뉴스에 날 수도 있습니다. 30년 요리한 할머니가 남편을 독살했다고요. 연희는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년간 혼자 조사했습니다. 증거를 모았습니다. 조용히 가족을 지켰습니다.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 떨리는 어깨, 죄책감 가득한 눈빛.
그는 천천히 일어나 연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몰랐어. 당신이 혼자 이렇게 힘들었는지. 연희는 준혁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어머니께 이 사실을 어떻게 말씀드리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어머니 댁에 가지 못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어머니는 매일 전화를 거셨습니다. 왜 안 오냐고, 혹시 아프냐고 걱정하시는 목소리였습니다. 준혁은 그때마다 바쁘다고 둘러댔습니다. 연희와 준혁은 매일 밤 의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요. 연희는 말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알려드려야 한다고요. 어머니가 충격받지 않게요. 하지만 어떻게요? 당신이 30년간 쓴 양념장이 독이었다고? 그걸로 남편이 죽었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태민도 찾아왔습니다. 그는 더 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 중국산 밀수 향신료가 아직도 유통되고 있을 수 있다고요. 시아버지가 구한 루트가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다고요. 다른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태민이 말했습니다. 검찰에 제보해야 한다고요. 밀수 조직을 잡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러면 어머니의 일도 알려질 겁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준혁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모든 선택지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손에는 또 반찬 보자기를 들고요.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안 오니까 엄마가 왔다고요. 준혁이 많이 바쁜가 봐 걱정됐다고요. 준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연희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반찬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만든 불고기라고 준혁이 좋아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준혁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요. 어머니, 준혁이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보셨습니다. 왜 그러냐며 웃으셨죠. 준혁은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는 이상함을 느끼셨는지 천천히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준혁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는 양념장에 대해서요. 아버지가 남기신 비법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준혁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양념장을 검사해 봤다고요. 그리고 문제가 발견됐다고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연희가 파일을 꺼냈습니다. 분석 결과지들이었죠. 조심스럽게 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서류를 멍하니 바라보셨습니다. 납, 카드뮴, 비소. 그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이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쓰셨던 향신료가 오염된 제품이었다고요. 중금속이 들어있었다고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드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준혁은 반복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인은 중금속 중독이었다고요. 양념장 때문이었다고요. 어머니는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럼 내가 당신 아버지를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연희가 빠르게 다가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몰랐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죽인 거잖아. 30년 동안 매일 내가 그 사람한테.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준혁도 무릎을 꿇고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버지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우셨습니다. 난 그 사람을 사랑했어.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죽인 거야. 그 말에 준혁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연희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는 연희 품에서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울음소리만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준혁이는 먹었어? 연희가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라고요. 자신이 막았다고요. 어머니가 연희를 바라보셨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요. 얘야, 너는 알았던 거야?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부터? 2년 전부터요. 어머니는 한참을 연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아들을 지켜줘서. 연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거실 바닥에 앉아 함께 울었습니다. 진실은 고통스러웠지만 이제는 함께 견뎌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준혁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혼자 집에 돌려보낼 수 없었으니까요. 어머니는 거의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식사도 거의 하지 않으셨죠. 연희가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때때로 어머니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태민에게 전화했습니다. 검찰에 제보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태민이 물었습니다. 확실하냐고요? 어머니 일도 알려질 텐데요.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와 상의했다고요. 어머니께서 원하신다고요. 실제로 어머니는 그날 아침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켜야 한다고요. 자신처럼 모르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들을 구해야 한다고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비록 눈은 붉게 부어 있었지만요. 일주일 후 태민이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검찰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태민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밀수 조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향신료를 사용한 사람이 시아버지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활동한 주방장들 중 적어도 15명이 같은 제품을 구매했었습니다. 그중 9명이 이미 사망했습니다. 모두 간부전, 신장질환, 암 등으로요. 모두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이었습니다. 태민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사망자 명단이었습니다. 준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수십 명이 똑같이 당했던 거죠. 연희가 말했습니다. 더 조사해 봐야 한다고요. 그들의 가족들도 위험할 수 있다고요. 검찰은 전면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2주 후 밀수 조직의 거점을 찾아냈습니다. 중국 광둥성의 한 공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지금도 같은 제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여러 나라로 수출하고 있었죠. 검찰은 국제 공조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중국 당국과 협력해서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조직원들을 체포했습니다. 뉴스에 나왔습니다. 대대적인 보도였습니다. 30년간 유통된 독극물 향신료 수십 명 사망 추정, 국제 밀수 조직 검거, 피해자 추가 조사 중. 준혁은 텔레비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도 옆에서 함께 보고 계셨습니다. 뉴스는 시아버지의 케이스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배려해 준 것이었죠. 어머니도 피해자였으니까요. 대신 연희의 노력이 조명받았습니다. 익명의 전문가가 2년간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냈다고 보도됐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덕분이야. 연희가 아니었으면 준혁이도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연희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연희를 바라보셨습니다. 연희가 말했습니다.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준혁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내를 바라봤죠. 연희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버리신 반찬들, 사실 다 버린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연희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반찬을 받으면 먼저 샘플을 채취했다고요. 분석을 위해서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열 살균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섭씨 120도 이상으로 30분 이상요. 중금속은 제거되지 않지만 최소한 부패는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처리한 반찬들을 다시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근처 독거노인 복지관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복지관에?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요리 실력은 정말 훌륭했다고요. 단지 재료에 문제가 있었을 뿐이라고요. 그래서 위생 처리만 다시 하면 충분히 나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독거노인분들은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힘드니까요. 연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복지관 관계자들이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요. 어머니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날 왜요? 연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하다고요. 2년간 매주 맛있는 반찬을 보내줘서요.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혁도 놀랐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었다니. 연희가 계속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어머니를 천사 할머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매주 정성스러운 반찬을 보내주는 분이라고요. 어머니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연희가 말했습니다. 이제 독성 문제는 해결됐으니 정식으로 봉사를 시작하면 어떻겠냐고요. 자신이 위생 관리를 도와드리겠다고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내가 그래도 되겠어? 준혁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어머니의 요리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할 거예요. 어머니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이번엔 제대로 하자. 아무도 아프지 않게. 연희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준혁도 함께 껴안았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토요일 오전 준혁은 어머니와 연희와 함께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차 뒷좌석에는 반찬 용기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모든 재료는 연희가 직접 검수했습니다. 조리 과정도 함께 지켜봤습니다. 위생 기준에 맞춰 철저하게 관리했죠. 어머니는 이제 새로운 레시피로 요리했습니다. 아버지의 비법은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자신만의 새로운 맛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복지관에 도착하자 노인분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머니를 보자 한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천사 할머니 오셨네. 다른 할머니도 다가오셨습니다. 지난주 갈비찜이 정말 맛있었다고 돌아가신 남편 생각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부끄러운 듯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진짜였습니다. 석 달 전과는 다른 살아있는 미소였죠. 준혁은 어머니가 노인분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는
한 분 한 분의 입맛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짜게 드시는 걸 좋아하고 저분은 부드러운 걸 좋아하신다고요. 연희가 준혁 옆에 섰습니다. 그녀도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고요. 연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혁을 바라봤죠. 준혁이 계속했습니다. 혼자 2년을 버텨줘서,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어머니를 구해줘서. 연희가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가족이잖아요. 그 한마디에 준혁은 아내를 꼭 껴안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복지관 식당에 노인분들이 모였습니다. 오늘은 어머니가 만든 불고기와 잡채, 그리고 각종 나물들이 차려졌습니다. 어머니는 직접 배식을 도왔습니다. 한 분 한 분께 정성껏 담아드렸죠. 한 할머니가 한 입 드시고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맛있어서 우는 거냐고 옆 사람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제 딸 손맛이 생각나서요. 딸이 해주던 맛이에요. 어머니는 그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두 할머니는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복지관 관장님이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이분들 덕분에 제가 살아요. 그 말에 관장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편안한 침묵이었죠. 준혁이 백미러로 뒷좌석에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웃고 계셨습니다. 연희가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도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만든 음식이었죠. 이제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어머니가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아버지한테 이제 떳떳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준혁과 연희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계속하셨습니다. 실수로라도 그 사람을 떠나보냈지만 이제는 제대로 하고 있잖아. 다른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어주고 있잖아.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웃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도 이제는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나도 용서받을 수 있을 거야. 준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진작 용서하셨을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시니까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연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어머니의 요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걸요. 어머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너희 둘 다. 그날 밤 준혁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화로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도 그 다음 주도 세 사람은 함께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어머니의 요리는 점점 더 유명해졌습니다. 다른 복지관에서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연희는 어머니를 도와 위생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다른 봉사자들에게도 안전한 조리법을 가르쳤죠. 준혁은 매주 토요일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어머니와 아내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으니까요. 그리고 가끔 복지관에서 식사하는 노인분들의 얼굴을 보면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참 이상한 거라고요.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하지만 제대로 된 방법을 찾으면 누구보다 큰 약이 된다고요. 어머니의 사랑은 한때 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십 명을 살리는 약이 됐습니다. 연희의 사랑은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가족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준혁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때로 말하지 않는 용기이고
때로는 함께 걸어가는 인내이며 때로는 다시 시작하는 희망이라는 것을요. 세 사람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함께 같은 방향을 보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겨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잔잔한 위로와 기쁨이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공감의 댓글 남겨주시면 행운 시든 꽃마차 그곳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내일도 사연 시든 꽃마차 달려오겠습니다.